책 읽는 자작나무. 내 나이 50. 왜 이솝우화를 읽어야 하는가? 필자는 어렸을 때 이솝우화를 책으로 읽기도 했고 이야기로 듣기도 했다. 그때는 이솝우화가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50대가 되어서 다시 읽어본 이솝우화는 많이 다르다. 어렸을 때 느꼈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50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세대이다. 그렇기에 우화를 하나씩 읽다 보면 이야기의 뜻을 바로 알 것이다. 내가 경험했던 일과 똑같은 이야기가 있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든 이야기를 읽는 순간 그 의미가 마음속에 살아나서 꿈틀거리는 경험을 할 것이다. 50대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에 끼인 일종의 샌드위치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50대만의 강점이 있다. 청년 세대에게는 없는 경험이 있고 노인 세대가 부러워하는 체력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00세 시대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나이다.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년 세대가 부러워하는 체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50년을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그 여정에 이 책이 동반자가 되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찬찬히 걸어가고자 한다. 이솝은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작가이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기에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만큼 그의 하루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웃음과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에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소리를 더 잘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현실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과 이미 가진 것이 넘치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불행해하는 사람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마음 씀씀이만 바로 하면 살만한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는 귀족이었는데에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도 한다. 귀족은 체면과 격식을 차려야 하지만 노예는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 오히려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왔기에 먹고 살기가 쉬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체면 지레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내리는 비만 막을 수 있다면 집더미 위에서도 편히 잘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재미있는 우화로 엮어내지 않았을까. 이솝의 우화에는 신과 사람 그리고 동물이 등장한다. 이들은 주연이 되기도 하고 악역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가 되기도 한다. 여우, 사자, 까마귀, 당나귀, 개 등 많은 동물이 등장한다. 여우는 여우대로, 당나귀는 당나귀대로 이야기마다 고유의 캐릭터가 있다. 당대 인간들의 특성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물에 대입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처럼 묘사했다. 이솝 우화를 보면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마차 대신 자동차를 타고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도구만 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나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만일 이솝이 오늘의 세상에 와서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다시 새로운 우화를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오히려 자기가 지어낸 우화에 자부심을 느낄 듯하다. 지금의 삶이 고달프고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이솝 우화 중에서 내 처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를 골라보자.
그리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치열한 경쟁으로 견디기가 힘들다면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가장 낮은 노예 신분을 자처한 이솝을 생각하며 나만의 통쾌하고 새로운 우화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 욕심을 비울 때 보이는 것들. 고기를 물고 가던 개.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이를 문 채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개는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더 큰 고기 덩이를 물고 있는 다른 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고기는 옆에 놓아두고 다른 개의 고기를 빼앗으려고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 결과 개는 하나도 가지 못했다. 하나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것이었고 하나는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세상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소유물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넘보면 안 될 것도 있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 공유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에 길을 잃어도 눈앞에 있는 저택에 들어가지 않고 몇 시간을 걸어서 산골짜기에 있는 자기 집을 찾아간다. 나를 낳아준 사람이 한 푼도 없는 무능력자일지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이웃집 아저씨를 부모라고 부르지 않는다. 길가에 멋진 외제차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소유의 개념을 서로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순조롭게 흘러간다. 인간만이 아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내 짝, 내 새끼, 내 둥지가 정해져 있다. 일종의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얘는 신이 지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준 생존 법칙이다. 만약에 이러한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는 나의 가족, 나의 집, 나의 직장처럼 나의 소유는 사라지고 그저 힘센 자의 필요에 따라서 소속이 정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군침을 흘리거나 빼앗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마음에는 필요 이상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 욕심은 고기를 물고 가던 개가 강물에 비친 자기를 보고 뛰어내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욕심이라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욕심이 많으면 언제나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쓸 뿐이다. 욕심이 가득하면 자족이라는 마음이 자리할 곳이 사라진다. 그저 부족한 마음만 자리 잡을 뿐이다. 산처럼 쌓아두고도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능력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탐욕을 용기라고 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무모함을 배짱이라고 우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가능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면 잠시 멈추고 능력 쌓기에 주력한다. 그럼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일에 도전한다. 욕심이란 정도에 지나치게 탐을 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욕심은 만족이 들어갈 수 없도록 빗장을 채운 닫힌 문과 같다. 그만큼 행복이 차지할 공간을 갉아먹는 해충이나 다름없다. 행복을 원한다면 욕심이라는 해충을 박멸하라. 걸을 수 있는 현재에 감사하고 이웃의 성공에 축하하라.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적이라 생각하라. 욕심의 주머니는 비우면 비울수록 편안해진다. 욕심을 비우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인생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욕심을 비운 자리가 행복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맛볼 것이다.
인간관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갈까마귀와 까마귀. 갈까마귀 한 마리가 남들보다 훨씬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다. 갈까마귀는 까마귀한테 무리에 끼워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까마귀는 생김새와 목소리가 낯선 갈까마귀를 내쳤다. 쫓겨난 갈까마귀는 다시 자기 무리로 갔지만 갈까마귀들은 배신감을 느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갈까마귀는 어느 무리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그들이 이직을 하려는 이유 중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불편한 관계에서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상사의 신임을 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의 직장에서는 성공이라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바에 차라리 다른 곳에서 인정받고 싶다고 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다. 업무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성립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상사, 동료, 후배, 고객, 거래처 등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관계를 원활하게 맺기 위해서 학연, 지연, 혈연, 취미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서 만남을 도모한다. 그중 인간관계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타인과 어울려 일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더욱이 관계를 깨며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 인간관계란 출생과 동시에 시작되고 눈을 감아야 끝을 맺는다. 그러니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는가.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식물들도 같은 종끼리 무리를 지어 산다. 클로버는 클로버끼리, 강아지 풀은 강아지 풀끼리 그들의 영역을 확보한다. 하늘을 나는 새와 물속을 헤엄치는 고기들 역시 무리 지어 살고 있다. 무리를 떠나서 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가 중요한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환영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인상이 좋은 사람일까? 재산이 많은 사람일까? 권력이 있는 사람일까? 학력이 높은 사람일까? 이 질문에 피터 드러커가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바로 상대방의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하는 사람, 생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이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어느 누가 목표 달성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따돌리겠는가? 웃음과 겸손으로 다가와도 생산적인 공헌을 못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떤 상사가 좋아하며 걸림돌이 되는 동료를 누가 감싸주려고 하겠는가? 무리의 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사람이라면 우화 속의 갈까마귀처럼 외모가 다르다고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리고 실력을 쌓아가면서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생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리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 무리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자책하지도 마라.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만나야 할 사람은 여러 번 만나라.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만약 노력을 하는 데에도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외톨이 신세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설령 새로운 무리에 합류한다고 해도 또다시 외톨이가 될지 모를 일이다. 따돌림을 자초하지 마라.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도끼와 개구리.
어느 날 토끼들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을 한탄했다. 우리 토끼는 결국 사람이나 개, 독수리,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아닌가. 이러한 공포 속에서 사느니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토끼들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연못으로 돌진했다. 이때 연못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던 개구리들은 토끼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가장 앞에 있던 토끼가 말했다. 친구들, 멈추시오. 나쁜 짓은 하지 맙시다. 여기에 우리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물이 있지 않소.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려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돌보거나 시설을 보수하거나 청소를 하는 일이다. 그 중에는 입학이나 취직 혹은 승진에 도움이 되려 점수를 따려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도 차츰 변해간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되레 위로를 받고 적극적인 봉사자가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험 마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5단계로 구분했다. 그리고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로 상승한다고 봤다. 이는 인간의 욕구는 만족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 변화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전에 행복했던 감정이 사라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배부르고 따뜻하게만 생활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되자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우화 속의 토끼들은 힘센 동물들만 쳐다보았다. 그렇기에 자신보다 약한 동물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가장 약한 동물이고 자신들이 제압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토끼들만 이런 눈을 가졌을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어떤 눈을 가졌을까? 인간이라고 다를 바 없다. 자신보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쳐다보며 현재의 처지와 비교해서 서글퍼한다. 나는 이제껏 무엇을 했을까? 왜 나는 이 꼴일까? 그런데 자조가 반복되면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진다. 바닥난 자존감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한다. 위만 쳐다보면 목만 아플 뿐이다. 돈 많고 지위 높고 학력 좋은 사람만 쳐다보면 마음도 아프다. 반대로 아래만 내려다보면 어떨까? 지위 낮고 돈 없고 단칸방에 사는 사람만 내려다보면서 자기 처지에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교만해지기도 한다. 위만 쳐다보며 위축되지 마라. 아래만 내려다보며 오만해지지 마라.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다만 가끔씩 위를 쳐다보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가끔씩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감을 갖고 나름의 행복을 맛보라. 개구리는 개구리의 삶, 토끼는 토끼의 삶, 사자는 사자의 삶이 있다. 삶은 다르지만 그 속에는 고난과 슬픔이 있고 나름의 기쁨도 있다. 팔다리가 없어서 거동이 어려워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호화저택에 살면서도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 속에서 당신만의 삶을 발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라.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나설 만한 곳에 나서야 한다. 원숭이와 낙타. 동물회의에서 원숭이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물들이 모두 칭찬하며 박수를 쳤다. 세민한 낙타는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 춤이 너무나도 괴상해서 이를 본 동물들이 낙타를 밖으로 쫓아냈다. 청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장미처럼 향기롭고 아름답다. 붉은 입술과 나긋나긋한 손발, 팔뚝에 튀어나오는 근육과 불타오르는 정열이 보이는 듯하다. 어디 그뿐인가? 상상력은 퍼내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눈이 보인다. 당신이 청춘의 시기라면 앞뒤 가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주저하고 움츠리고 있다면 아까운 청춘의 기회를 헛되이 버리는 것과 같다. 지금은 부딪혀 깨져도 울지 않고 일어설 때다. 생채기가 나고 피가 나더라도 앞장서는 경험을 하라.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 위축되어 뒤로 숨지 마라. 오히려 더 잘하라는 응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라. 결코 기죽지 말고 고개를 들어보라.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고 세상 물정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는 나서고 싶어도 걸림돌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서라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내가 나서야 될 상황인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두들겨 맞아도 기죽지 않고 달려드는 격투기 선수처럼 목표를 노려보며 밀고 나아가라. 옳다고 생각되면 코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맞붙어라. 청춘일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는 코피가 터지거나 생채기가 생기면 일어설 에너지가 줄어든다. 혈기왕성한 청춘과는 달리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 젊을 때 다치고 넘어지면서 공격과 수비의 시기를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뛴다고 해서 함께 뛰면 지쳐 쓰러질 수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마라. 엉뚱한 길을 가거나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다.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상투 잡고 길거리에 나앉을지 모를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고 당신이 잘하는 것이 있다. 그대로 따라한다고 모두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뛰어들 장소와 때가 있다는 말이다.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나서지 마라.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라. 그래도 늦지 않다. 이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 당신은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무작정 칭찬만 하는가?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는가?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라. 부러움과 질투가 없는 사람은 자극을 받아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이다. 매사에 의욕을 잃은 사람이다. 부러움과 질투는 관심의 표시이자 해보고 싶다는 욕구의 표시이다. 질투하지 않는 자는 누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성장의 욕구가 없는 사람이다. 무조건 부러워하며 질투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성공 과정을 눈여겨보고 그들만의 노하우를 살펴보며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라는 의미다. 다만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까지 샘내며 질투하지는 말아라. 할 수 없는 일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질투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일지라도 당신의 것이 아니다. 낙타는 원숭이처럼 재롱을 부려서는 안 된다. 낙타만의 능력을 뽐내야 한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횡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낙타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고유의 재능은 잊어버린 채 원숭이의 잔재주를 따라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났다. 만일 낙타가 아니라
다른 원숭이였더라면 춤을 추는 원숭이가 잘하는 것을 따라하며 더 좋은 기술을 보이면 된다. 낙타라면 다른 낙타가 자신보다 더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눈여겨보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시샘하며 따라하려다 낭패본 일은 없었는가? 친구가 잘한다고 나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야구 선수인 친구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농구 선수가 농구를 하면서 야구 방망이를 휘둔다면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청춘이라며 두들겨 맞더라도 낙타처럼 어리석은 일에 도전할 수도 있다. 다소 얼토당토하지 않은 도전일지라도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성장하며 어른이 된다. 그러나 어른이라면 낙타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도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겨봤자 본전도 안 되는 싸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라. 당신이 나설 만한 곳이 아니라면 나서지 마라.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졌다고 포기하지 마라. 수탉 2마리와 독수리. 수탉 2마리가 암탉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다. 그 결과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내쫓았고 패자는 덤불숲에 숨었다. 승자는 하늘로 오르더니 높은 담장에 앉아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수탉을 잡아채갔다. 그러자 숨어있던 수탉이 모든 암탉을 차지하게 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마지막 상대를 두르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승리한 선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펑펑 쏟는다. 그리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국기를 몸에 두르고 손을 흔들며 경기장을 한 바퀴 돈다. 관중들도 승자의 손짓에 환호하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한다.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다음 올림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승리한 선수들은 이 순간의 감동을 다음에도 맛보리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훈련하겠노라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승자가 자기 일에 몰두하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며 방송국에 초청하기도 한다. 그들의 초청에 응하다 보면 승자는 의도치 않게 훈련을 게을리하기도 한다. 선수로서의 자세를 잊은 것이다. 승자들이 성공의 기쁨을 맛볼 때 패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절치부심하며 훈련에 몰입해 칼을 간다. 게다가 신진 선수들은 새로운 기술과 힘으로 무장해 위로 치고 올라가고자 훈련한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되면 한때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선수는 무명 선수에게 패하고 올림픽 무대도 밟지 못하는 불운을 겪기도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은 나는 전직 대통령과 달리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자신 있게 말한다. 권력을 개인의 이익에 개입시키지 않고 친인척을 철저히 관리해 임기가 끝날 때 멋지게 떠날 것이라며 다짐한다. 불행한 결말을 맺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들은 자기 주변에 부정직한 사람은 없고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호언장담이 무색할 만큼 임기가 끝날 때가 되면 신복을 비롯해 친인척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가곤 한다. 누구든지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한다. 승자는 자신을 능가할 선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성공의 뒷면에 실패의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기도 한다. 물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자신의 가치가 긍정적으로 인정받음을 기뻐하고 꾸밈없이 표현할 뿐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영광을 누리고 올라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패배의 아픔을 달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위에 쏘는 사람이 있다. 신기록이란 사실 수립된 순간부터 깨지기를 기다리는 기록일 뿐이다. 패자는 영원한 패자가 아니고 승자도 영원한 승자가 아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사냥의 표적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 화살을 맞고 거꾸러질지 모른다. 도처에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신기술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명심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승자는 자만심 때문에 몰락할 수도 있고 다른 강자가 나타났을 때 자리를 내주어야 할 수도 있다. 절치부심하는 자세로 승리라는 목표를 기다려보라. 승리의 여신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 손을 잡아주기를 언제나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라. 먹구름 위에는 밝게 빛나는 태양과 청명한 하늘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라.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졌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도전하고 도전하라. 도전하지 않는 자는 어제의 패배를 서력할 수 있다. 두려움을 동반자로 삼고 담대함으로 앞길의 장애물을 걷어차라. 울타리를 뛰어넘을 때야말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울타리를 넘어갈 때 푸른 초원이 눈앞에 보이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험담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사자와 늑대와 여우. 여우를 제외한 모든 동물이 아파서 몸져놓은 사자를 문병했다. 이때다 싶은 늑대가 사자 앞에 나가 여우를 비난했다. 여우는 대장을 존경하지 않아서 안 온 것입니다. 때마침 도착한 여우가 늑대의 말을 들었다. 사자가 여우에게 화를 내자 여우가 대답했다. 여기 모인 동물 중에서 저만큼 대장을 위하는 자가 있을까요? 누가 대장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습니까? 사자는 그 약이 무엇인지 물었고 여우가 대답했다. 늑대의 생사를 벗겨내서 온기가 있을 때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는 즉시 처형을 당했다. 주변 사람들의 약점을 캐내어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 말은 정확한 정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덧붙인다. 험담꾼은 그럴듯한 인간관계까지 만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들이 말하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짓말도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니 험담을 들으면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면서 의심하지만 여러 번 들으면 사실인 양 오해하고 만다. 이때 문제는 거짓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진다는 것이다. 험담은 걷잡을 수 없이 이곳저곳으로 퍼지고 험담의 대상자는 어느새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손가락질까지 받는 처지에 이른다. 험담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점을 찾아 말하는 것이다. 당사자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해명할 기회조차 없다. 그리고 이야기는 퍼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험담이 옮겨지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 그 과정에서 내용은 부풀려지고 변질되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된다. 게다가 온라인이라도 퍼지기라도 하면 그 순간 친분이나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만일 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까지도 험담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약점을 캐내어 말 옮기기를 즐겨하는 사람 앞에서 맞장구를 치거나 재미있어 하지 마라. 결국 당신이 험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에도 주의할 것이 있다. 당신 앞에서 맞장구 치는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가 당신의 말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말할지도 모를 일이다. 더욱이 당신이 말한 것을 부풀려 전달하고 당신에 대한 험담을 덧붙일 수 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만다. 심리학에서는 험담이 세로토닌처럼 스트레스를 희석시키는 긍정적인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야 되겠는가? 우화에서처럼 여우를 험담하다가 역풍을 맞아 죽고 마는 늑대의 신세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남의 험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둘러보면 새로운 문이 보인다. 말벌과 뱀. 어느 날 말벌 한 마리가 뱀의 머리에 앉았다. 그러더니 쉴 새 없이 뱀을 침으로 찌르면서 괴롭혔다. 뱀은 복수할 도리가 없자 마차 바퀴 밑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결국 뱀은 말벌과 함께 죽고 말았다. 한나라의 유방은 조나라와의 싸움에서 휘하 장수 한신에게 병사들이 강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하라고 명령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한나라의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조나라 병사들과 싸웠다. 그 결과 10배나 많은 조나라 군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퇴로가 막히면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면 돌파뿐이다. 정면 돌파는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것이다. 퇴로가 없는 싸움은 후위를 기약할 수 없는 싸움이다. 지금 이기지 못하면 죽음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죽음의 상황에서는 상대를 속이거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이판사판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손자병법을 보자.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공격하듯 퇴로가 봉쇄된 상대는 사생결단으로 덤벼든다. 그래서 아군이 피해를 입는다. 이때는 역으로 퇴로를 조금만 열어주라고 한다. 열린 틈으로 도망가기에 바쁜 적군은 전투 의지가 사라져서 오합지졸이 되고 적수가 되지 못한다. 아무리 만만한 친구라도 변명할 길을 틀어막고서는 공격하지 마라. 함께 죽기로 각오한 상대가 아니라면 도망갈 기회를 주어라.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죽자고 덤비는 사람과는 싸움을 피하라. 주저앉아 죽음을 맞이하기보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덤벼드는 상대라면 퇴로의 길을 터주어라. 잊으려 할수록 생생하게 떠오르는 억울한 일이 있는가? 눈만 감으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는가? 뿌리칠수록 오히려 달라붙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기만 하는 고민이 있을지언정 해결책이 안 보이는 미움이 생기더라도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방법은 선택하지 마라. 공격을 당하면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내가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할 빌미를 주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 내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지 둘러보라. 의외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말벌이 머리를 쏘며 괴롭힐 때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거미줄로 장소를 옮겼다면 다른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세상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문제에 빠지면 또 다른 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둘러보라. 열려있는 새로운 문이 보일 것이다. 배려도 훈련이 필요하다. 말과 당나귀.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둔 주인이 있었다. 하루는 길을 가던 중에 지친 당나귀가 애원을 했다.
내 목숨을 아낀다면 내 짐을 조금만 들어줘요. 그러나 말은 못 들은 채 했고 당나귀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 주인은 말에게 모든 짐을 싣고 당나귀 가죽까지 올렸다. 말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아, 나는 정말 운도 없지. 가벼운 짐을 나눠지기 싫어하다가 모든 짐을 지게 되었네. 게다가 당나귀 가죽까지 말이야. 사려 깊은 경영자란 어떤 사람일까? 체력이 좋은 직원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직원, 혼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직원과 함께 일할 때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 일이 밀려있는 직원과 한가한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하며 상황에 따라 업무를 조정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실적만 중시하는 경영자는 대개 직원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직원은 아랫사람이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된다고 여긴다. 동료보다 우수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주어진 업무를 제때 처리해 경영자를 만족시킨다. 눈치도 빨라서 상사의 생각을 재빠르게 간파해 일을 처리한다.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조직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요령은 없지만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능력에 못 미치는 일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몸이 아파도 출근하고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운이 좋으면 무던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 도태된다. 우화에서 말은 당나귀가 힘들어하는 것을 몰랐을까? 곁에서 함께 걸어갔는데에도 당나귀의 거친 숨소리를 못 들었을까? 만약 알고 있었다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당나귀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짐을 진 걸까?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나도 괴롭고 힘들었어. 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일도 고역이었지. 내 입장에서 당나귀 부탁이 귀에 들어오겠어? 당나귀는 예전에도 자주 쓰러졌다고. 가끔 내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주인이 회초리를 때리면서 당나귀를 일으켜 세웠지. 이런 일이 다반사여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어. 설마 쓰러져 죽을 줄은 몰랐지. 당나귀야, 너는 짐을 질 때 쓰러질 걸 몰랐니?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내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 처음에 짐을 질 때 왜 쓰러지지 않고 버틴 거야? 이 질문에 당나귀가 말했다. 짐이 무거워서 주저앉을 때마다 주인은 회초리를 휘둘렀어. 나는 두려웠지. 그래서 힘에 겨워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꾹 참았어. 저항해봤자 돌아오는 건 회초리밖에 없었으니까. 그래도 같은 일을 하는 말한테 부탁하면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 설마 나도 쓰러져 죽을 줄은 몰랐지.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다. 빈부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한 번 추락하면 회복은커녕 계속 추락한다.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더라도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간다. 자동으로 출입문이 닫힐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함께 닫힌다. 경영자는 직원의 상태를 평소에 파악해둬야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의 몫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선뜻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바로 그들 자신의 짐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해서이다. 힘겨운 사람은 평소에 힘겹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 먹고 도움을 청하면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니야 라는 둥 열심히 일하라는 설교만 들을 뿐이다. 도움을 청한 것이 오히려 마음의 부담만 가져온다. 그러고 보니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남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말고
아쉬운 소리를 해서도 안 된다며 자존심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라면 체면 불구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울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배려는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배려는 자연스럽게 실현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에는 즉각 반응한다. 그러나 남에게 상처를 줄 때에는 그게 상처인 줄 모른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무조건 외면하지 마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보라.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삶이 윤택해진다. 혼자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해야겠는가. 죽은 당나귀의 짐마저 져야 하는 말의 신세는 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0에 다시 읽는 이솝우화 들려드렸습니다. 지은이 강상구, 펴낸 곳은 원앤원 북수였습니다. 우리에게 참 친숙했던 바로 이솝우화에 관한 이야기였죠.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책을 왜 50에 다시 꺼내 읽어야 할까? 저자는 초반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세히 찾고자 했습니다. 이솝우화는 간단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 깊은 교훈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냥 재미있는 동화로 받아들였던 이야기들이 성인이 돼서 다시 읽을 때에는 삶의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특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맞이하는 50의 나이는 이러한 교훈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우화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또 무척 익숙했는데 어릴 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법과 다양한 의미가 어떻게 이야기들에 내포되어 있는지도 발견하게 됐고요. 재미있었습니다. 아, 이솝우화가 그냥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뿐만은 아니었구나. 우리는 어쩌면 어렸을 때 이미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기는 했는지 몰라요. 다만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저자가 50이라는 나이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아이고 맞다 했습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청년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노년이 부러워할 체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때라고요. 청년도 노년도 부러울 시기 50. 이 시기에 이솝우화를 다시 읽으면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열고요.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Perdiendo entre las sombras, desvaneciendo, siempre otro despedir, a veces más lento, demasiado rápido para mí, siempre tan fuerte. Mi necesidad por ti,
la primera mirada que yo vi fue la misma que me diste en aquel despedir, aquel abrazo vino a ser el último que te di, tu mano en mi mano, todo me lo sabía decir. Me ahoga, me agarré tan fuerte de ti, no quería soltarte, no podía dejarte ir, el miedo a perderte no me dejaba respirar, no podía aguantar que ya no estarías más. La primera mirada que yo vi fue la misma que me diste en aquel despedir, aquel abrazo vino a ser el